안녕하세요. 11월 5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맞죠? 네. 자, 어제 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건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 중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 아무튼 댓글 이렇게 남겨줘서 제가 잘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오늘 11월 5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하여튼간 요거 말고도 지금 여러분 제가 금융경제 관련된 이슈만 좀 다루고 있는데 시사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미국 대선 때문에 어제도 계속해서 뭐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세요.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금융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이슈 우리가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PT 면접이나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슈에는 항상 민감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첫 기사로 오냐? 오늘은 불안한 중기대출, 불안한 은행 건전성. 참 정말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봅시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추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5대 은행, KBC나 하나우리농협, 이 은행들을 봤을 때 지금 중소기업 대출 잔액 추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늘어들고 있죠. 계속해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뭐. 그럼 대출이 왜 늘어나고 있을까? 참, 안 늘어나면 좋겠는데요, 그쵸? 코로나 타격을 온몸으로 맞은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연신 은행문을 두드리면서 대출 규모가 올 초보다 10% 이상 늘었다. 뭐예요? 당연히 지금 경제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수익이 나고 뭔가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경제적 그 실물 경제가 지금 다 박살이 나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장 그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내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신 은행문을 두드리면서 대출을 좀 해주세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보면은 대출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본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나빠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자, 뭐예요? 대출이라는 것은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본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대요. 왜 그래요? 돈을 빌리긴 했지만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돈은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만기가 돼서 다시 제때 갚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은행 측에서는 리스크 있다는 거죠. 자, 3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 잔액은 492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서 대출 잔액 대략적으로 한 500조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안 외워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뭐 면접이나 이제 이런 걸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러한 숫자 하나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 이걸 외우지 말고요. 그냥 이동하면서 현재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시중은행 대출 잔액이 한 500 정도 되네. 이것만 그냥 오늘 하나 숫자만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부담 없이. 자, 그리고 대기업과 달리 코로나19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꾸준히 불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기업도 대출이 늘고 있지만 더 취약함, 더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뭐예요?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난달의 경우 유동 증가폭이 컸다. 정부가 일명 코로나 2차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한 영향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지난 4월부터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받고 있다. 이 연체율 추이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기업이 똑같아요. 그 은행권들이 뭐 신규 판매도 중요해요. 대출이 나가서 이자를 받으면 좋아. 그쵸? 근데 하나의 지금 리스크는 뭐예요? 그 이자를 받는 것도 좋은데 원금을 만약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그 은행에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연체율이라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연체율은 은행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뭔가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원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형편이 어려워져 빚을 제때 못 갚으면 은행은 연달아 타격을 입는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 주요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좋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건전성 지표 안 좋아졌다며. 근데도 좋아졌대요.
무슨 말이야? 한번 봅시다. 5대은행은 1분기에서 3분기를 지나면 나란히 연체율을 개선했대요. 대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아직 코로나 여파가 반영되지 않아서래요. 대출 상환 날짜가 다가오지도 않았고 만기된 대출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뤄준 영향이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이자 상환 날짜를 내년 3월까지 밀어주기로 했다. 당초 9월이 유예 시한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6개월 더 늘린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뭐예요? 건전성이 안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금융당국이나 은행들 측면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방향성은 있네? 그러면 그것들별로 어떤 은행들, A은행은 어떠한 방향을 쓰고 B은행은 어떠한 방향을 쓰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미리 확인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자소서를 쓴다. 그리고 면접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방향성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흐름들이 다른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이후 건전성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시기를 유예시켜줬는데 만약에 만기가 이제 돌아도 돼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당연히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겠죠. 그래서 A은행의 경우 이자 상환 유예에 해당하는 대출 원금이 4,000원. 4,000원 굉장히 많죠. B은행은 3,000원. 여러분들 4,000원, 3,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저도 물론 못 받지만 이거 어떻게 이거 만약에 이것들이 다 채무 불이행이 될 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A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내년 3월에 이자를 못 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들에 대해서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고민할 거고요.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좀 약간 불안한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러한 분들한테 제가 봤을 땐 지속적으로 어떤 컨택을 하겠죠. 잘 되고 있나?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출 채권의 그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꼼꼼하고 남들보다 좀 더 분석력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 자소서 면접에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코로나 직격탄 맞은 중소 3월 이후 30조 빚내 버텼다. 이게 아까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대출. 아까는 중소기업 얘기는 아니었지만 다 보시면 다 이제 다 늘어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좀 다른 내용이 있나 해서 갖고 와봤는데 이건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금리 낮아도 안전자산 사자, 달러 예금 돌풍.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은 게 지금 여러분들 은행을 쓰던 증권사를 쓰던 보험사를 쓰던 대부분 보면은 WM으로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추천하는데 자격증 공부 물론 중요한데요. 무조건 상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품 공부가 왜 중요하냐? WM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PB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PB는 여러분들이 공채로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PB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물 경험 쌓고 나중에 이제 PB 자원으로서 쓰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약간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부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면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면접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면접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질문들, 그 다음에 이러한 시황에서 어떠한 자산, 어떠한 그 상품을 추천할 거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좋다. 누가? WM을 지원한 친구들, 특히나. 근데 일반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원하는 친구들도 알면 좋아요. 왜? 이게 다 흐름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뭐냐? 시중은행 달러 예금 잔액이 점점 이것도 늘고 있다. 요즘 창고에 와서 통장을 만드는 사람 중 10중 8구는 달러 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은행 입출금 담당 직원의 얘기다. 하나은행이 지난 9월 출시한 1달러 외환 적금은 출시된 지 2달도 안 돼서 10월 2만 1,000개.
제로금리와 코로나19 사태로 은행 예적금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특히나 하나은행의 외화적금은 늘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의 예적금이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러 외화 적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은행이 좀 더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달러 외화 적금이나 외화 관련된 문의는 하나은행으로 한번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인 상담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 합병을 했죠. 그쵸? 외환은행이 예전에 외환에 관련돼서 좀 더 전문적이라고 조금 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보고 지점을 하나하나 방문하더라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 처음 달러 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시대에도 직접 창구를 찾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달러는 언젠가 오른다는 믿음이 강해 이자 수준을 묻지 않고 달러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많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창구 직원분들이 있으면 달러 적금 굉장히 추천해 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오늘 저랑 매식경 했잖아요. 은행 가요. 그냥 하나은행 가서 1달러 외화 적금 이거 뭐예요? 저 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분들이 알려줄 거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알려주면서 장점은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이거고요, 세 번째 이거예요. 그럼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 방문해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영상에도 뭐 현장 방문에 대한 내용 찍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런 것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질문이 없어요?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얼마든지 질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질문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일반 적금보다 외화 적금이 좋은 게 뭐예요? 이런 달러 적금이나 달러 예금은 리스크가 없나요? 이자는 어느 정도 붙나요? 그쵸? 그럼 왜 다른 고객들이 이렇게 가입을 할까? 이런 것도 다 물어보면 좋죠. 자, 달러 예적금 통장 사재기 현상으로 은행들을 보유한 달러가 급증하고 있대요.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60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국민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달러 예금 잔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5대 은행의 달러 예금은 올 들어 24.9% 증가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이러한 마케팅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이제 보면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100% 이 내용이 뭐 객관적이다. 그렇게는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각 기자분들마다 쓰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좀 아무튼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중은행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런 기사들을 다 내주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 기자분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중은행에서 마케팅을 한 거고 그 마케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또 그 은행에서 전략 상품이라고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마케팅 해야지 고객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토대로 해서 간접적으로 마케팅도 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 신문 기사를 하나 토대로 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3년 만에 최고치래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러 예금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2017년도에 뭐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원화값이 급락한 바 있다. 당시에는 달러 값이 더 급등하기 전에 달러를 사두자는 심리가 강해서 이런 것들을 더 찾았다고요. 그쵸? 근데 올해는 뭐예요? 이와는 반대로 달러가 쌀 때 더 많이 더 사자. 지금 현재 달러가 많이 싼 상황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달러가 왜 싼지 3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달 26일 달러당 원화값은 1년 7개월 만에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가 바닥을 찍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뭘 알 수 있냐? 현재 시장은 달러 가치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찍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너무 달러가 싼 거 아니야? 좀 사자. 그래서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러 가는데 어디 은행을 가느냐? 많은 은행이 있지만 난 좀 하나은행 갈래. 그럼 하나은행 가면 더 좋은 게 뭐다? 다른 은행들은 달러 예금을 좀 놓칠 수도 있고 귀찮아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은행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한 몸이니까.
물론 이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좋다고요. 자, 이에 따라 최근 달러, 예금 등 달러화 상품의 가입해 환차익 노리는 수요가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환차익. 우리들이 공부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 뭐 직장인들이나 40, 50대 분들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뭔가 눈을 뜨는 분들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 이슈 공부 그냥 하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내가 나만의 뭔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나만의 뭔가 내 집을 갖고 그런 목표가 있으려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는 좀 즐거운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남는 게 있잖아. 아유, 이거 뭐 취업 이거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 뭐 하지도 않고 이런 우울한 생각하면 그 이상의 사고와 발전은 없다. 제가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앞에 뭐 좋은 말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던데 굉장히 웃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그냥 정보만 이렇게 전달해주고자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 다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고의 중요성은 여러분 엄청나요. 네? 직장 다니면서 지금도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퇴사를 왜 고민하겠어요? 뭔가 본인들의 뭐 살아오면서 그런 가치관의 변화, 내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월급이 그만큼 안 돼, 아니면 돈은 되는데 뭔가 만족을 못 해요. 뭔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쓸데없는 얘기 좀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달러 관련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면 좋겠다. 자, 다음은 주린이 잡고 10대 공략. 카카오뱅크 3분기도 잘 벌었다. 카카오뱅크가 잘 벌었다. 올해 3분기에만 지난 분기까지 달성한 누적 수익률만큼 됐대. 와, 카카오뱅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카카오뱅크, 뭐 온라인뱅크 이런 뱅크가 이제 예전에 뭐 그런 약간 포지션이 작은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더 성장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그 기업들이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 공채 이렇게 아니면 수시 채용을 일반 학생들한테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채용문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뭐 스펙 그런 것도 좋지만 좀 더 실무적으로 어떤 면접이나 그런 것들도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토스 이렇게 관련된 걸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 구조적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자,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플랫폼 수수료 수익이 견고한 실적을 뒷받침했다. 역시 다르죠? 역시 온라인뱅크 플랫폼 수수료. 와, 카카오뱅크는 3분기 처음으로 비이자 부분 흑자를 달성했다. 2030 주린이 뭐예요? 주린이 주식 플러스 어린이. 를 겨냥한 주식 계좌 개설 신청 서비스가 효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측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NH 뭐 이렇게 했는데 40만 건 신용카드가 개설됐대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은행 취업하려고 하면 신용카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쟁사잖아. 그럼 이 경쟁사 어떻게 깨부실 거야? 주린이를 겨냥한 이런 신청 서비스가 효자 노릇을 할 때 어떻게 깨부셔? 여러분들 입행해서.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수요가 명확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카카오뱅크에서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40만 건이나 신용카드가 발생됐대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은행 가서 신용카드만 잘 만들어도 이쁨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서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한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면접에 가게 된다면 현재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지금 잘하고 있는 벤치마킹 대상이 있잖아. 그럼 이 벤치마킹 대상에 내 얘기를 살짝 엎어서 내 생각을 조금 만들어서 거기에 이러한 걸 내가 해보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거 따지지 말고 이러한 생각, 사고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맞잖아요. 이거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며. 그러면 일반 은행에서 이런 것도 부러워할 거야, 안 부러워할 거야? 부러워하겠죠. 왜? 알아서 누구나가 다 가입하는 거니까. 고객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비이자 수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뱅크 측은 전국에 ATM 수수료 무료, 불구하고 이렇게 늘었다. 또 뭐예요? 청소년 대상 카뱅 미니는 10만 명이 가입하는 돌풍이 일으켰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또 똑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14세, 18세 청소년 대상으로 이틀 만에 1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럼 뭐 일반 내가 입행해야 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면접 가는 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금 면접 다 있죠. 우리은행 면접 지금 약간 밀린 분들. 이런 것들 그 생각해서 한 번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제가 봤을 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대출 잔액도 급증하면 이자 부분 성장세가 지속됐대요. 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뭐 이자, 그 다음에 아무튼 플랫폼 수수료, 그 다음에 뭐 ATM 수수료, 그렇게 해서 비이자 지금 증대되고 있고 성공시키고 있는 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보험업계 늘어나는 소비자 민원 외. 이거는 보험업계만 민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행, 증권사 다 민원 늘어나요.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하나의 뭐 지금 중요한 건데 보세요. 금융권 역별 민원 건수. 자, 보험, 은행, 비은행, 금융투자. 아, 보험은 와 이렇게 50%, 50%가 아니네요. 건이네요. 그리고 은행 비은행, 이거 은행 비은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은행하고 따로 해놔야죠. 은행 비은행을 다 해놓으면 이거 무슨 말이지? 잘 나도 모르겠네요. 은행 비은행을 다 같이 해놓을 이유가 없는데. 자, 아무튼 보세요. 어떻게 돼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험업계 불안전 판매 비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이 여전껏 늘고 있다는 거예요. 불만 계속 늘어나요. 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뭐. 보험연구원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이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보험권역의 민원이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그런 게 이거는 보험상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은행에서 판매하는 DLF, ELS, ELT 막 이런 구조 일반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일반 서민분들 그냥 정기 예금으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금융상품이든 제가 봤을 때 일반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품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조금 더 상품 구조를 쉽게 만드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판매하는 사람한테만 책임 전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마찬가지예요. 그건 제 생각에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행하거나 뭐 증권사 가거나 보험사 가면 다 영업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민원이 증가됐다는 거는 꼭 판매인의 역량이 부족해서만 이러한 민원이 증가됐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건, 은행들이건, 그다음에 자산운용사건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 때 엄청나게 구조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도 일명의 꼼수라고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왜? 이게 왜냐면 파면 팔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상품 설명이 대부분 다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시험 해보세요. 보험회사 전화해서 그 상품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A부터 Z까지 한번 따져보고요. 은행 가서 이 상품 가입하면서 A부터 Z까지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누구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나? 저는 객관적으로 그래요. 이거 다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상품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알고 판매를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A부터 Z까지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구조는 상품을 만든 사람들만이 지금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상품을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영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상품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한 분들은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상품의 본질적인 내용의 측면에 대해서 접해야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면 그 회사의 수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험회사 상품 개발자가 상품 만든다? 보험회사 수익이 나도록 만들겠죠. 안 그래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DLF 뭐 ELS 이런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그거 판매는 하지만 솔직히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비이자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러한 소비자 민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물론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품 구조에 대한 그런 불분명한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을 진짜 뜯어 고치고 싶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없애려고 한다면 상품 구조부터 처음에 심플하게 설계를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고 판매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소비자 민원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많이 꾸몄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